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기선 박사님이 베이징에 계셨었는데요. 저도 16년부터 19년까지 베이징 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산업 경제와 많은 연이 닿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줄곧 중국의 산업 경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손익관계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과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 조금 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쿠키 산업 포럼에서 타이틀을 주시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우리에게는 기회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척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해서 아주 흔쾌히 수락을 했고 제 생각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발표에 앞서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거는 没有永远的战争没有永远的和平 이렇게 이제 삼국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원한 전쟁도 없고 영원한 평화도 없다. 이런 거를 하나를 가지고 제 발표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거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영어 미국식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재난을 당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골든타임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여전히 골든타임이라는 소리고, 거기에서 잘 회복을 하고 잘 처치를 해서 정상화,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새로운 경제 블록화 시대, 예전에는 관세가 무역 장벽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출 통제, 기술 통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와 안보와 연결된 새로운 장벽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한동안 이루어졌던 세계주의, 이 자유무역주의 이런 데서 경제 블록화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이제 막 접어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이런 모양새로 갈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은 그럼 동북아에는 경제 블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럽에는 EU가 있고요. 북미에는 최근 들어서 나프타가 USMCA라고 해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뭉쳐지는 거대한 경제 권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중일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세계 총 생산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한중일은 왜 나름대로의 블록화를 못 만들고 있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 1월 달에 태양광 세탁기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경제 통상 전쟁이 패권 전쟁으로 진화를 했죠. 화웨이를 수출 통제 같은 것들로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면서 화웨이를 제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8월서부터 불과 한 1년 남짓 되는 사이에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산업정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아주 교과서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2022년 8년 작년 8월입니다. 전기차 광물자원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같은 8월에 나왔고요. 한 달 뒤에는 내셔널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바이오 의학 쪽에서의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 분야별로 반도체 같으면 장비 수출 제한을 바로 작년 10월부터 하죠. 앞서 소개된 것처럼 18나노 이하의 첨단 제품은 안 된다. 128단 이상의 낸드 제품에
들어가는 장비는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력했고요. 그래서 삼성, SK도 1년 정도 유예를 받은 상태고 그게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3월에는 보조금을 어떤 기업한테 줄 거다라고 하면서 그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기업 정보까지 내놔라, 판매망까지 다 내놔라 하는 그런 서베이를 돌렸었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서도 보조금 세부 조항 같은 것들을 3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OSTP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25% 이상 생산하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국가표준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앞당겨서 보시면 2022년 3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지금은 5.5%입니다. 불과 1년 반 동안에 이러한 산업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0.5%에서 5.5%로 올리니까 금리 역전 현상, 대표적인 나라도 저희 같은 나라입니다만 금리가 역전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돈조차도 미국으로 몰리고 기업들의 이런 액트들을 통해서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제조기업들의 투자도 받고 그냥 그저 그런 이제 점점 기울어가는 미국인 줄 알았는데 금리 정책하고 이런 산업 정책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루 이틀 새에 또다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트렌드가 바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아주 치밀한 이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경제 블록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위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맨 왼쪽 아주 진한 거는 첨단 고위 기술 산업군이고 그 다음은 중고위, 중저위, 저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가장 긴 게 산업 생산이 가장 많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칼럼에 있는 첫 번째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40개로 나눴을 때 자동차 산업이 생산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크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꼭대기에 있는 거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은 석유화학, 석유정제, 철강, 음식 가공 뭐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저 순서로 비중이 큰데 석유화학이나 석유정제는 워낙에 큰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생산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만 오른쪽 이 세계지도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것만 보셔도 중국의 자동차 생산 기지를 뒀고요. 유럽에 뒀고요. 미국에 두고 있고 심지어는 인도와 브라질까지 현대 기아 자동차가 생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점점 더 넓혀가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In China, for China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차이나 시장은 차이나에서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뜻인 거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의 경우도 운송비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전부 다 수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있는 곳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거죠. 현지 생산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에서만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반도체마저도 이제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블록이 생기니까 북미에서는 또 다른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렇게 블록화되는 현상이 그 경제학적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비효율이 있는 거죠. 가장 싼 곳에서 만들어서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을 모두 다 커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는 할 텐데 이제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블록이 생기고 그 블록 안에서 그 시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교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 교역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영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 제품의 통제가 단기적으로는 저희한테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조금 불안하고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든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을 잡아줬던 거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과연 중국이 언제까지 계속 그걸 극복하지 못할까? 그렇게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피터 위닉이라고 해서 ASML, 앞서서도 많이 언급되었습니다만 네덜란드의 ASML의 회장이 아주 여러 차례 오래전서부터 오히려 중국에 대한 장벽을 세우는 게 중국의 기술 자립화를 앞당기는 일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곤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전문가들은 일종의 그 골든타임이 늘어났다라고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시기에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추격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아니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아니라 리지널 서플라이 체인 지역 공급망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한중일 간의 협력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을 또 대체해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을까? 그래서 아세안 국가라든가 인도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매니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고요. 저는 이 두 번째 거에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오토노미가 가능하냐? 우리나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요소수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가 요소수를 생산해야 되느냐? 2차 전지의 광물 자원에 문제가 생기면 정제련을 우리나라 안에서 다 해야 되느냐?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무리해서 뭐 환경 오염까지 다 아니면 비효율까지 다 감수해가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경쟁력은 상실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공급망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향 중에서는 그 동북아권이 한중일이 하나의 경제 권역처럼 보이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보입니다만 국제정치, 이념 이런 측면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저희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간의 그 상호 배타적인 감정은 정부가 조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중국과 아예 교역을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중국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 요인이고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국을 놓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물건을 팔 수는 없습니다.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는 지금은 내가 참아준다 이런 형태로 악감정을 갖고 교류를 할 수는 없고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미중 갈등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 첨단 산업 기술 분야를 보호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하는 것들은 갈등 국제적 외교 갈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중국과도 이런 것들은 협상을 할 때 잘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그냥 명목상으로 전 세계의 17%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총 생산의 17%, 일본은 한 5.7, 5.5%, 6%, 우리는 1.7%, 세 나라를 합치면 23, 4%,
재작년에가 25.4%까지 피크를 찍었네요. 세 나라의 경제 규모가 단순히 합치기만 하면 전 세계의 4분의 1을 커버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은 없습니다. 세 나라 간의 FTA도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국내 총생산을 명목이 아니라 구매력 기준으로 바꾸면요, 이 퍼센테이지는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 하나 먹으면 $8입니다. $7.99이니까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넘어요. 중국에서 점심을 한 끼 해결하려고 하면 제 생각인데 한 3, 40위안, 기껏해야 6,000원, 7,000원 그 가격을 보정을 하고 나면 이 퍼센테이지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이웃 국가들이랑 그냥 언제까지 계속 싸움만 할 건가 이런 게 조금 저희한테 숙제로 다가오기는 합니다. 저는 그 3개국이 국가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공공섹터에서 조금 나서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문제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불신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중국에 있는 롯데 기업들이 거의 그냥 빈털터리로 빠져나오는 상황을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보았고 작년의 경우는 락다운으로 인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문 닫아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오늘은 문 닫아 셧다운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쌓여져 있는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내부에서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컸고 그 외국계 기업이 중국 경제 내에서의 어떤 기여하는 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두 개 기업이 철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법 여러 개의 기업들이 신뢰에 대한 문제 혹은 생산 비용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그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한국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 연구기관 같은 데에도 왜 기업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어떤 문제가 애로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동북아 경제블록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만 보면 경쟁, 보호주의 이런 거 심화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아까도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교육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중 무역 적자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실 백악관 쪽에서는 아주 강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재무부 쪽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쪽에서는 디커플링을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올 때 첨단 분야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겠지만 범용 분야, 일반적인 산업 분야의 협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거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교역하고 있는 규모가 작년에 3천억 달러 정도였고요. 2013년도에는 한 63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다가 작년에는 12억 달러로 거의 똔똔 형태로 거의 무역 균형 상태로 갔습니다. 작년에가 아마 3,084억 달러, 하여튼 3천억 달러가 조금 더 넘는 수출입을 합하면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교역 규모는 8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한 500억 달러 정도를 수입하고 한 300억 달러는 500억 달러 조금 넘게 수입을 하고 300억 달러 조금 못되게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한 240억 달러 적자를 보입니다. 한 15년째 240억 달러 안팎으로 대일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교역도 더 규모가 커져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었고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뭔가 같이 일반적인 산업 분야, 첨단 산업 분야는 어차피 경쟁하는 부분이니까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장벽을 허물 때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3개국이 같이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저 디지털 경제를 전환, 탄소 중립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같이 논의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중국이 세 나라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이 저희 나라고 오히려 일본은 오히려 조금 저런 분야에서는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나라가 공이 제조 강국이다 보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마 이틀 전에 여러분께서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프랑스도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와 같은 프랑스판 IRA를 최종안을 공개를 했는데 미국의 IRA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 아니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동맹 국가들로부터 소스를 조달을 해라 이런 식의 공급망 차원의 접근이 됐던 IRA였다면 이틀 전에 발표된 프랑스 조건은 6개 분야로 나눠서 그 6개 분야를 다 살펴보면서 탄소 배출 점수를 매길 거랍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점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보조금을 적게 주고 안 주고 그 수준 밑으로 가면 양호하니까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프랑스가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유럽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이고 탄소 배출과 관련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아주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다가설 전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이 같이 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세 나라가 공이 다 엄청나게 빠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고 저것에 대한 준비는 오늘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3개국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머리를 맞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미중 갈등 대응 전략 연구를 시작을 해서 작년 초에 발표한 거였었는데요. 어쨌든 경제 통상이나 산업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사회적 공감대도 그렇게 크게 갈등을 빚을 만한 그런 분야는 아니죠. 어쨌든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살 길을 찾는다고 하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전략적 자율성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산업 기술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가 중국인데 작년에 12,720달러 이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이 이 정도였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저희 나라입니다. 32,255달러 정도였었고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를 넘어선 게 1996년입니다. 그리고 95년에 그랬었던 것 같고요. 97년쯤이 13,000달러 정도였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경제로, 글로벌 경제로 많이 편입이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많이 적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록색 그래프는 일본인데요. 일본도 10,000달러 언저리에서 털뷸런스가 있었어요.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한 10,000달러를 넘었을 때쯤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네 나라만의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로 편입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는 구조조정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중국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고 증권 문제가 불거지고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불거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성숙된 경제로 나아가는 구조조정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중국이 다시 고꾸라져서 옛날로 돌아갈 거다 이런 상상은 전혀 볼 필요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2011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2020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세 나라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완전히 이렇게 40대가 뚱뚱하고 최근 태어나는 친구들은 굉장히 적은 이런 볼록한 항아리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렇게 오각형처럼 위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오다가 한 40대서부터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까지 보면 그냥 거의 통짜로 밋밋합니다. 3, 40년 후에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고 있고 사회적인 불안이 없고 세대 갈등이 없을 거라고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우리는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삼기국이 같이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조금 갈등을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 산업 측면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주어진 골든타임 안에서 빠른 회복과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민